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리미 고팍스의 그 준법 감시인을 맡고 있고 보고 책임자도 맡고 있는 조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줄 모르고 좀 오늘 강의가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트에서 한 26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 안에서 자금 세탁 업무를 한 10여 년 정도 했고, 그 컴플라이언스 쪽에 개인정보 보호 쪽에도 한 3,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컴플라이언스 쪽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우연찮게 2000년도에 이제 고대법무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 이제 그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 대한 이해라는 논문을 썼는데, 한 2년에 걸쳐 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얘기를 해야 이제 좀, 일단 캠스는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땄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미국에서 그 샌디에고 쪽에서 이제 MBA를 최근에 좀 받아서 왔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 쪽으로 왔는데, 이 제 느낌이 뭐냐면, 옛날에 그 AML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제가 FIU 워킹그룹에 참석을 했었는데, 아무도 없을 때였죠. 그때 손으로 막 보고서 쓰고 STR 보고 쓰고 할 때였는데, 그때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가상자산 쪽이라는 게. 근데 가상자산 쪽에 와서 AML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effective way to combat money laundering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FATF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RBA, Risk Based Approach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이 가상자산 쪽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AML을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해다 보면 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존 금융권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래 자체가 기존 금융기관에서 일어나는 스위프트를 통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해외 바스프에 대한 위험평가, 그리고 코인이라는 프로덕트에 대한 AML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기 때문에 이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세팅해 놓은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오늘 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AML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하는 거의 목적은 그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세한 거를, 이 AML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 세세한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오늘 그리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알아야 되느냐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FATF나 FATF 스타일 리저널 바디나 에그몽이나 포브스 베로 그룹 정도는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발간하는 아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포브스 베로에서 하는 CBDQ라든지 FCCQ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스프나 코인을 위험평가할 때 응용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자료들을 여기서 해마다 업그레이드하고 발표를 하고 있죠. FATF는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인데, 이거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 뭐 하는 데냐? 근데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업무 규정에 나와요. FATF라고. 업무 규정 5절에 보면 69조부터 72조까지인가 FATF에 대한 위험평가, 국가에 대한 위험평가를 이걸 참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FATF가 40개 레커멘데이션을 발표를 해서 권고사항이죠. 거기에 따라서 각국은 거기에 맞춰서 그 AML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지금 FATF에서
위험 국가라고 지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하고 북한. 근데 최근에 발표한 거에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EDD 대상 국가 하나 더 생겼죠. 미얀마. 그럼 우린 그냥 고위험으로 봐요. 그죠? 또 한 카테고리가 뭐로 돼 있어요? Non-compliant라고 업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FATF 공고사항에 대한 이행 취약 국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냥 계속 바뀌어요. 들어가고 빠지고, 그죠? 그런 국가들의 위험도를 발간하는 1년에 서너 번씩 3번 정도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를 보고 우리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 FATF, 이거 뭐 약자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이런 것들은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어디 가서 이제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AML 분야에서 이렇게 나름 전문가로 이렇게 하시려면은, 그 정도는 이제 그냥 FATF 다 하지 마시고, 약자까지 다 아시면 되고. FATF 스타일 리저널 바디 많죠, 여기. EGA, CFTA, 머니벨, 그 다음에 APG. APG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룹이죠. 근데 이제 이 뭐 하는 데입니까, 얘들이 주로?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은 주로 상호평가예요. Mutual Evaluation, MER, 그죠? 이 Mutual Evaluation 리포트를 내는 역할이 주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에그몬 그룹은 뭐 하는 그룹인가요? FIU 협의체, 그죠? 우리나라에 코피유 있죠?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 여기서는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에서 발간하는 그 타이팔러지가 있어요. 굉장히 뭐 백선 이런 거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유형에 대한 걸 전 세계 FIU끼리 모여가지고 엄선해서 발간을 해요. 그러면은 참고하면 되게 좋겠죠. 가상자산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FATF에서도 14개 그 예시를 발표했는데 한국에서 나온 것도 하나 실려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뭐 합니까? 얘들은 국가 간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국가 간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있으면 서로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프스베러 그룹은 뭡니까? 금융기관 협의체, 민간 금융기관 협의체예요. 그죠? 13개 은행들의 이 모임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다 아시는 은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뱅크, 뭐 시티뱅크, 시티그룹, 뭐 JP 모간, 뭐 이런 뭐 HSBC, 스탠다드 차터드 이런 데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얘들은 뭐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BDDQ 업데이트하고 FCCQ 발표하고 주로 EDD 대상 고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하고, 최소한 이 4개 국제기구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지를 이제 뒤에 보시면은, 아까 FATF 리저널 바디에서 상호평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아까 머니벨도 있고 CFATF도 있는데, 이 캐리비안 CFATF는 좀 독특한 게 그쪽에는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통이 돼요. 자기네들끼리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마약 자금이나 도박 자금, 깽 자금을 몰수하면 기여분에 따라서 엠빵하자. 이런 게 아예 자기네들끼리 맺어놨어요. CFTA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 위험도 등급이에요. 각국의 위험도 등급. 그러면 여기에 보면 IO가 있고 Effectiveness가 있고 Technical Compliance가 있죠. 이 Technical Compliance라는 게 R1부터 40개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Effectiveness 레이팅을 하는 이유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느냐. 우리가 그 FIU 검사를 받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규정 엄청나게 뭐 많이 잘 만들어 놨네? 세세하게? 아주 잘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 규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관리하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내 뒤에 강사분께서 내부 통제에 대한 설명하셨죠. 내부 통제를 해야 돼요. 이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권고사항이 40개가 있고 그러면 그 권고사항들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 뭐 몰수, 기소 이런 내용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거 안 지키면 자금 몰수도 하니 뭐 아니면 이거 안 지키면 기소도 하니 이런 것들이 이 effectiveness rating이고 technical compliance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ME, 뭐 SE 이런 거 잠깐 헷갈리시잖아요. 뭐 LC 여기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다른데 그 내용은 여기 제가 이제 compliant, largely compliant, partially compliant, NC가 non-compliant, NA도 있고. 근데 이 보면 여기서부터는 안 좋은 거예요. 밑으로는. 왠지 moderately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레이팅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주로 LC나 C 쪽으로 가야 좋은 거고 effectiveness 레이팅 쪽은 high level effectiveness랑 substantial 여기까지가 괜찮아요. 이 밑으로는 크게 좋은 점수를 평가할 때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한번 봐야 되겠죠? 한국 어떻게 돼 있어요? 2020년도에 뮤추얼 이밸루에이션 리포트 나온 거에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그죠? 이 substantial. 근데 moderate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이 보면 financial intelligence 우리나라에 파이는 되게 잘하나 봐요. 근데 sanction 쪽이 좀 약해요. 그죠? investigating prosecution 쪽도 좀 약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밑에 technical compliance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뭐 politically exposed person 이게 PC예요. partially compliant. 왜 그래요? 우리나라 법에는 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국인에 대한 PEP만 하도록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죠? 내국인은 안 해요. 그죠? 근데 글로벌리는 구분을 안 해요. 뭐 내국이든 외국인 우리 지금 뭐 정치인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이상한 짓.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입법권자라서 안 들어와 있어요. DNFP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가 되게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이게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업무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당연 고용 고객들 뭐가 있죠? 뭐 보석상, 뭐 환전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리를 뭐까지 포함해야 돼요?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그 의무를 지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나중에 이 점도표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런 표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보는가는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앞에 이 CBDDQ가 그 Correspondent Banking Due Diligence Questionnaires,잖아요. 코레스뱅크가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레스뱅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하고 미국에 있는 뭐 시티은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을 전 세계에 못 가지고 있으니까 너그 고객에게 우리가 송금할 수 있는 협약을 맺자 서로. 이 코레스를 맺는 거예요. 서로 환거래 이러죠. 환거래. 그런 걸 맺는데 그러면 그걸 맺을 때 상대가 이상한 자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기관이면 환거래 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CBDDQ를 맺는데 이 CBDDQ 한 번씩 보셨어요? 자세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풀 리갈 네임 이름 쓰게 돼 있고 이 위에 보시면은 그 오너십이라고 돼 있죠. 엔티티 앤 오너십. 그 쭉 내려가면 굵은 거 위주로 보시면 그 밑에 딸린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면 프로덕트 앤 서비스가 있고
AML, CFT sanction 프로그램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 그 안티 브라이버리 커럽션 ABC죠. 이거 뭐 부패랑 뭐 뇌물 관련된 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방지하도록 돼 있는지. 그 다음에 AML, CFT sanction policy procedure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뭐 yes나 no냐부터 해가지고 prohibit냐, 뭐 EDD 대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 항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AML, CFT sanction risk assessment도 있고 이 굉장히 많아요. CBDDQ 안에는 KYC, CDD, EDD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는 모니터링, 리포팅을 또 어떻게 하거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페이먼트 트랜스페어런시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생션도 또 나오고. 근데 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얘들이 FCCQ를 냈어요. FCCQ는 Financial Crime Compliance Questionnaire인데 이거는 그 CBDDQ에서 확 줄어든 버전입니다. 두 개 차이는 뭐냐? CBDDQ와 FCCQ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볼프스베르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CBDDQ는 은행이 환거래할 때는 반드시 CBDDQ 받아야 된다. 근데 은행이 그 정도 안 받아야 돼.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이 필요할 때 FI라고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나 뱅킹이 받을 수는 있다. 대신 환거래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CBDDQ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환거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FCCQ를 사용해도 굉장히 무방하다. 여기도 보면은 엔티티 오너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CBDQ에는 프로덕트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빠졌어요. 이게 파이낸셜 금융범죄 관련된 걸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스프 위험평가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바스프 우리 요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일단 국제기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CBDQ나 FCCQ가 나왔는데 그러면 국내도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국내에 뭐 있어요? 우리 규제기관이 보시면은 이제 국내 기관으로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감독원은 검사 감독권이 없는데 우리 이번에 디지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소위 통과하면서 그 감독권이 감독원으로 입찰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상자산 검사과가 금융위 산하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 검사과가 들어와 있죠.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근데 양쪽이 제가 그 금융감독원 리스크협의회 가서 물어봤는데 양쪽이 다 감사를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뭐 둘 다 매번 나오면 뭐 가상자산 거래소는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상이 좀 틀려요. 시장감시 불공정 거래 쪽이 쪽이 주로 그쪽이 가 있는 거고 이 가상자산 검사과는 AML이라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행여나 나중에 다 돼서 나오실 때는 좀 양쪽이 협의해서 한꺼번에 한 방에 끝내시죠. 뭐 이렇게 좀 건의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정이 되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일하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법책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특검법 하는데 사실 특검법이라는 건 정식 명칭은 아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고 약칭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죠. 그럼 이거 밑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것들은 우리하고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법령 체계상은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업무 규정이 있죠. 이건 알아야 됩니다. 감독 규정까지. 여기 엄청 많이 쓰여져 있고 세세하게 감독 규정도 뭐 오더북이나 이런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체계가 법률을 찾고 시행령을 찾고 업무 규정을 찾고 감독 규정을 찾는다. 모르면 찾아봐야 돼요.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법제처 들어가시면은 법률하고 시행령만 나와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3단 비교로 들어가시면 위임 행정 규칙을 누르면 얘들이 나옵니다. 그 찾는 법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 찾아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또 하나 더 있죠. 공정협박목 대량 상상무 확산을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우리가 자금 세탁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금 세탁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정의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금 세탁하는 사람은. 자금 세탁이 뭡니까? 이 참 곤란하죠. 알긴 아는데,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말로 뱉으려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실제로는 FATF에서 자금 세탁이라는 거는 범죄로부터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합법적인 것처럼 디스가이즈, 위장하는 일련의 과정, 이거를 자금 세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금 세탁이 그건데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있죠. 캄스 다 가지고 계시죠? 캠스에서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정협박, 그게 쉽게 얘기한 테러 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테러 자금은 꼭 불법 자금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금 세탁은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 우리나라 근데 그 대부분의 혐의를 보고의 80% 이상은 텍스 어보이딩이죠. 그 탈세, 그거 피하는 건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테러 자금은 이념의 문제예요.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합법적 일을 해서 번 돈을 난 저 나라가 싫으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사람한테 내 돈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정당하게 번 돈. 그거는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가끔 캠스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금 세탁 하는 사람들은, 테러 자금은 굳이 불법적인 자금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이념에 관련된, 종교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여기 보면 아까 번에 위에서 보셨던 여기 보면은 여기는 같이 업무 규정이 돼 있어요. 공정협박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서 해결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자, 실제로 한번 이 앞에 이런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기초가 튼튼해 응용이 가능한 건 아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면 이걸 평가할 때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 평가에 대한 저희들이 만들어 둔 거에 대한 걸 잠깐 이제 공유를 할 텐데,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크게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를 다 받고 신고 수리하고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된다. 뭐 다 신고산 가상자산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는 일정 부분 간소화된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떻게 되느냐.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고객이 거래할 때는 본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조건이 하나 달려있죠. 자금 세탁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거래소. 그럼 그 낮다고 판단되는 거래소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각 거래소마다 이런 자금 세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간단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도 체크리스트도 있고,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내기도 하거든요. 이 케이스는,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우리가 거절한 케이스예요. 바스프에서 바스프 관련된 뭘 보내왔더라고요. 아까 CBDQ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체크해서 보내는 거. 그런 자료를 보고 저희 툴에 집어넣어 본 거예요. 과연 얘들이 우리랑 거래를 할 수 있는 데냐 없는 데냐. 실제로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리면,
1월 달에 했던 건데 이 사실관계 검토 방향에 대한 언급을 했고 평가 의견들을 쭉 넣어요. 실제로 이 나라의 리퍼블릭 오브 리투아니아의 Law on the Prevent 이런 법령을 찾아 들어가 봅니다. 얘들이 만들어져 있느냐 안 만들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찾으면 넣어주고 그다음에 의견을 냅니다. 얘들이 리투아니아 감독당국 법인 등록은 돼 있는데 라이센스를 받은지는 확인이 안 돼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는 보통 FIU에 들어가면 신고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 이렇게 리스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얘들 또 그런 게 있는가 해서 들어가 봤는데 법인은 등록돼 있는데 이게 인허가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응용한 건데 이 점도표예요. 리투아니아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국가위험에서. 보시면 여기에 와 있어요. 얘들 뭐냐. 이게 40개까지 있잖아요. recommendation 40개. 12개까지인 게 IO. immediate outcome 11개까지 있는데 얘들은 이만큼 규정은 많이 만들어 놨어요. 2개 정도? 3개 정도? 근데 effectiveness rating 쪽이 안 좋아요. 효과적인 방어할 게 별로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 밑에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는데 가까스로 여기 넘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파셜이 뭐 봤잖아요. 파셜 다 빼버리고 그 위로 것만 하고 이펙티브 마드리드 다 빼버리고 하이하고 서브센셜만 하면 우리는 어디쯤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쯤 옵니다. 이쯤. 미국이 한 이쯤 와 있어요. 그냥. 미국도 뭐 다른 걸에서 크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런 점도표를 가지고 국가위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바스 평가에 반영을 하고 제재 대상 국가 여부에 대한 우리 나와 있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오펙이 국제기관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국제기관 아니죠. 이거 미국 행정기관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생션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정도로 분류가 됐고 또 쭉 내려와서 걔들 거 다 하고 넘길게요. 그렇게 해서 제재 대상자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있고 이건 뭐냐면 보시면은 서비스 내 가상자산 매수 기능 화면인데 얘들이 뭘 제공하냐면 KRW를 제공해요. 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화를 이메일 인증만 하면 카드로 크립토를 살 수가 있어요. 얘들 뭐 한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 고발 대상이에요. 지금 FIU에서 16개 고발했죠. 그죠? 우리는 좀 더 하고 있는데 막아놓은 게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보니까 KRW가 있네. 이 보니까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그 바스프에서 보내온 그 아까 CBDDQ 같은 게 보면은 우리 아까 그런 게 있어요. CBDDQ나 FCCQ에 보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준법감시 쪽이나 굉장히 5년, 10년 이상의 경력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걔들 거기에 노라고 해놨어요. 바스프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이것도 KYC 자체를 외주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여기 보면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구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게 오면. 과연 여기는 어떤 데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FIU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 나가는 건 어떻게든 막겠는데 들어온 거 어떻게 막냐. 잘 모른다 우리가. 그냥 받아줘도 안 돼. 법에 위반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딱 해요. 그냥.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에 대한 자금 세탁 행위가 상당하다라고 해서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툴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 보면 소재 국가나 이런 게 나오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점수를 매겨요. 해가지고 이 위에 보면 이런 평가 불필요나 불가나 가능 이게 산정돼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그 레인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까 그 결과 보고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상자산 엄청나게 몇백 개씩 등록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이 툴을 만드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검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면 팩트를 뭘 연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법규준수 관련돼. 이게 yes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크코인 해당되면 그거 그래 못하는 거예요. 라이트코인 중간에 프로그램 변경해가지고 상장 폐기시켜버렸죠. 이걸 위반하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과를 못하면 끝. 뭐 특수관계인 발행했다. 끝. 이거는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다 통과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성 위험 관련이라든지 고객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통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인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서 하냐 하면은 이건데 이게 이제 그 항목별로 들어가 있는 레인지예요. 레인지를 다 집어넣고 점수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뜨죠. 검토가 필요하다. 뭔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검토 필요한 거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부나 이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추가적인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게 시장을 교란하거나 통정거래나 불공정거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 항목,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거래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나중에 했을 때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하면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86개 되는 가상자산을 전부 다 더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코인들 있어요. 보면 뭐 사업부 쪽에서도 이거는 좀 폐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구실이 없나 막 이거 찾는 것들 막 있어요. 근데 마땅히 없어요. 근데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고위험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봤어요. 근데 딱 86개 중에서 우리가 상장 폐지하고 싶은 게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게 가장 고위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툴에 따르면. 그럼 일단은 이 툴이 나쁘게 세팅되진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 툴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해서 뭐가 나오느냐. 자금세탁 위험평가 보고서를 내는데 법규 준수 이건 뭐 당연히 여기서 통과 안 되면 게임 끝인 거고 모니터링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들어가서 화면을 따서 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고객 관련된 것도 있고 시장 위험성 것도 여기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뭐 7일간은 약 11억 정도 거래됐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7일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뭐 외부의 권고사항들 좀 더 늘려볼까? 근데 현재까지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시가총액 기준 3,274위 거래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부 통제 관련돼서는 부정적 이슈, 코인 관련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발행 주체에 따라 지속 관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을 WF 수행한 것,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 체크리스트, 정보 공개 현황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합니다. 시간 괜찮나요? 2분 남았어요? 할 얘기 많은데 오늘 그만해야 되겠네. 뭐 다음에 또 하든가. 예. 자, 뭐 너무 천천히 얘기했나? 괜찮죠? 예.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은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금 세탁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나?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라이프 사이클 얘기하는데 지겹다고 얘기하는데 꼭 알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방, 탐지, 보고로 가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고객이 오면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해요. 그죠? 비대면이에요. 그죠? 그건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 뒤에 분이 설명할 거고 또 한 부분은 이제 STR 쪽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부분 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때 못 막으면 85% 이상 이때 못 막으면 뒤에 15%를 잡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뒷단이에요. 세컨드 디펜스, 그죠? First defense of line, second defense of line, third defense of line 이런 얘기 CBDDQ에도 있어요. 거기 그냥 뭐 first line of defense 되냐, second line of defense 되냐 항목이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first line이에요. 처음 들어올 때 85% 이상 거기서 걸러낸다고 봐요. 나머지 15% 걸러내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세컨드 쪽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모니터링. 이게 AML 컴플라이언스 쪽이 2차 방어선이에요. 근데 3차 방어선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검사, 오딧. 이게 1, 2, 3차 방어선에 대한 얘기고, 그걸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레이어링 단계죠. 3단계 중에. 처음에 그냥 집어넣는 단계. 돈 집어넣을 때 디파짓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레이어링 할 때 막 거래 일으켜가지고 못 찾게 하는 거. 그 다음이 인티그레이션. 통합해서 잘 섞었네? 아무도 몰라. 딴 데로 싹 보내가지고 쓰는 거. 이런 건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길어지는데, 이것들이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는 것들이 우리가 RA도 하고, 뭐 보면은 상부에 보고도 하고, 신상품 뉴 프로덕트 어프루벌도 하고, 우리가 트레이닝도 하고, 직원들의 인식 제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부 통제도 하고, 컴플라이언스 테스팅도 인디펜던트 오디트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반드시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어느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AML 하는데요. AML 뭐 하는데요? AML 하는데요. AML 해요. 그죠? 뭐 하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나머지를 자기가 하는 일 이외의 거를 배워나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CTR은 없죠? 현재? 그것도 논란이 있긴 한데, 그 법령 해석은 나중에 따로 한번 저희끼리 논의해 보시도록 하고요. 아까 이 자금세탁 방지 3단계의 first line, second line, third line에 대한 디펜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맞물려서 가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강사분들이 진행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거 다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그때 질의응답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